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마리 제비가 봄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출래 불사춘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아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장윤정이 부르는 바람길 먼저 듣겠습니다. 길을 걷는다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러워서 웃는다 스치듯 지나는 바람에 기억보다도 애일 듯이리고 텅 빈 내 가슴 울다가 웃다가 꺼내본 사진 속에 빛바랜 기억들이 나를 더 아프게 해 길을 걷는다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러워서 웃는다 스치듯 지나는 바람에 기억보다 더 애일 듯이리고 텅 빈 내 가슴 울다가 웃다가 꺼내본 사진 속에 빛바랜 기억들이 나를 더 아프게 해 길을 걷는다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러워서 웃는다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인 자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듀르켐은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고 원인 또한 사회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살의 원인이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이나 정신병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듀르켐은 유전이나 체질 등 개인 신상의 문제, 기후와 계절 등의 물질적 문제와도 관련이 별로 없다고 진단하죠. 듀르켐은 자살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첫째, 이기적 자살, 에고이스틱 슈사이드, 개인이 사회와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살하는 상황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왕따와 같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사회 통합이 너무 약해져 개인을 사회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적 자살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이기적이라는 단어는 사회와 거리를 두려는 의지로서 이기적 자살은 개인의 반사회적 태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심성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당사자는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지만 사회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살의 책임을 사회로 돌리려는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이타적 자살인데요. 알트루스틱 수사이드. 개인이 사회에 지나치게 밀착해 있어 사회를 위해 자살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사회 통합이 너무 강해져 개인이 집단에 매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2차 세계대전 시대에 있었던 일본의 카미카제 자살 특공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신풍 또는 카미카제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연합국 함대에 시도한 비행기 자폭 전술과 이를 위해 조직한 특공대를 이르는데요. 폭탄이나 의뢰를 실은 항공기로 적 군함에 충돌하여 적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려는 전술로서 일본군 처지에서는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와 군사력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이자 국가가 군인에게 자살을 명한 것으로 개인의 인명을 극단적으로 경시하는 최악의 행위였죠. 카미카제 특공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강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단이라는 국가가 개인을 자살로 강제했다고 볼 수 있기에 이타적 자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아노미적 자살, 아노믹 슈사이드. 아노미 상태, 즉 사회 규범이 통째로 흔들리면서 그 여파로 개인의 가치관이나 기반이 무너질 때 발생하는 자살의 형태인데요. 전쟁이나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등으로 사회가 규율을 통제하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현상이 자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겪은 IMF가 왔을 때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가 쏟아지는 등 자살자가 급증했던 때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넷째, 숙명적 자살, 페탈리스틱 슈사이드. 아노미적 자살과는 반대로 사회의 규율이 필요 이상으로 심할 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군인이 죽고 싶다고 자주 말하는 것도 이에 속하며 사회적 구속의 정도가 높은 사회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에 대한 사회의 구속력이 너무 강해 더 이상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게 될 때 유일한 탈출구로서 자살을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죽는 것이나 고대 인도에서처럼 왕이나 신하가 죽었을 때 노예들이 함께 순장되는 죽음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의지보다는 조직의 힘으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이기에 자살이라기보다는 타살이라고 봐야겠죠. 살다 보면 알게 된다는 나훈아의 공 듣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청년을 살겠잖아.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 없다는 것을.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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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청춘, 훌쩍 가버린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청년을 살겠잖아.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뒤르켐의 자살 유형 중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이기적 자살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사회적 유대감이 붕괴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 상황을 사회 질서 내에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살은 역으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가장 소중한 생명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회의 통합된 가치관을 약화시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자살의 영향 요인으로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뒤르켐의 관점에 따라 주로 언급되는 사회적 요인은 가족 통합인데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사람의 자살률이 낮고 부모의 부재나 재혼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진전될수록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가족이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지대로 작용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므로 이런 상황에서 국가나 사회 단위 차원에서 보호장치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은 물질적 정서적 어려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사회적 통합이 떨어지게 돼 자살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감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지망이 낮아서 발생하는 자살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강화나 작은 공동체 운동을 통해 긍정적인 소속감, 관심, 배려, 공존, 평화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가정이나 종교단체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생명 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나 자살 기도자에 대한 사후 지원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12년째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인구는 800만 대가 깨져 782만 대로 내려왔고 2060년에는 411만 명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여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2024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청소년 통계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한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의 건강, 교육, 여가 사회 참여 등 육체적 정신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사한 통계이지요. 2022년 청소년 사망자는 전년보다 1.7% 감소한 1,901명이었으며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2위는 3.9명인 안전사고, 3위는 2.5명인 암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중고등학생 중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느낀 비율은 26%로 전년보다 2.7%포인트 감소했으나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인 37.3%가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2년 청소년 인구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782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1% 수준인데요. 1984년 1410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9%였던 청소년 인구는 2060년에는 총 인구의 9.7%인 411만 8천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반대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매년 늘고 있는데요. 2021년 다문화 청소년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18만 1,178명으로 전체 학생의 3.5%를 차지하여 2013년에는 5만 5,780명인 0.9%에 불과했지만 10년 새 3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다문화 학생 중 11만 5,639명인 63.8%가 초등학생이고 다음은 4만 3,698명인 24.1%가 중학생이고 그 다음이 2만 1,190명인 11.7%가 고등학생 순이었습니다. 한편 청소년 대부분인 97.6%는 자신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답했으며 청소년의 평일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12분이었죠. 9세에서 12세 청소년이 9시간 7분으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19세에서 24세 청소년이 7시간 55분,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이
7시간 54분 수준이었는데요. 그나마도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을 건강한 것으로 응답되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인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고독사가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40세 미만 청년 고독사는 매년 70에서 100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 내지 10평의 원룸, 배달 음식, 비어있는 냉장고, 다른 한편에는 각종 수험서가 쌓여 있고 컴퓨터에는 빼곡히 적은 이력서 파일들이 저장돼 있다. 유품 정리업체 관계자들이 전하는 고독사한 청년들이 살던 방의 모습인데요. 청년들은 삶의 끈을 놓기 직전까지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 더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해 버둥거리다 힘이 빠지고 지쳐서 가라앉아 버리는 모습. 오늘날 청년을 생각하면 그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어려선 마음고생, 커가면서는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고독사로 죽는 첫 세대. 청년 자살 문제를 다룬 책 가장 외로운 선택 중에 나오는 멘트가 마음 아프게 와닿습니다. 실업과 취업난은 청년들의 자살과 고독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2023년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저라며 자화자찬한 정부 실업률 지표 이면에는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고 취직 단념자가 크게 늘어난 현실이 있습니다. 쉬어썸, 청년은 20대와 30대를 합치면 무려 60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취업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청년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위기는 세계적 문제인데요.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실업이 늘어났는데 가장 큰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은 비용을 아끼려고 신규 채용을 줄이고 채용하더라도 경력직을 우선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들은 더욱 좁아진 취업문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취업난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독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부모는 늙어가는데 자신은 아직도 어른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짐이 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가족과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이 빈번하고 친구들마저 하나둘 일자리를 잡으면 연락하기도 점점 부담스러워진다고 합니다. 이 사회는 그런 청년들을 패배자라고 낙인 찍고 모욕하는 분위기이고 소셜미디어나 매스미디어에서는 부와 성공 이야기가 넘쳐나고 실패는 언제든 마음먹기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것, 즉 개인의 의지 부족 탓으로 돌려버리니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경쟁과 소외에 찌들고 주눅들어버린 청년은 혼자만의 방으로 점점 더 숨어 들어가게 되고 2021년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설문 결과를 보면 은둔형 외톨이는 청년층에서 5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회적으로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는 정신적 문제에 더욱 취약해지면서 이들 중 75.4%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간신히 일자리를 잡아 바늘 구멍 같은 취업문에 들어간 청년들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10중 8구는 저질 일자리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청년층 64.4%가 첫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200만 원 미만이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자산도 없는 청년들이 현상 유지도 어려운데 결혼이나 장래를 위한 저축은 그야말로 빚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한답니다. 직장은 긴장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곳이어서 직장에서 청년들의 기업의 수익에 기여한 바에 따라서 냉혹하게 평가받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온갖 수모를 당하며 취업의 기쁨도 잠시 청년들은 직장 내에서 취약자의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고 합니다. 긴장과 불안이 핵심 원인인 공황장애가 청년층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도 직장 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30대 공황장애 환자 수는 2019년 6만 1,401명에서 2021년 7만 5,776명으로 23%가 늘었다고 합니다. 끝나지 않고 쌓여만 가는 업무, 잘 해내지 못하면 패배자라는 압박감 등이 청년 노동자의 발밑에서 물처럼 차올라 결국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발작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들로 빈틈없이 들어차 숨도 쉬기 힘든 지하철 출퇴근길 속에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자괴감과 두려움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많은 청년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기진맥진해 여가나 자기 개발은커녕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잠들기 바쁘다고 하소연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김용임의 오늘이 젊은 날 듣고 용기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쉬움도 시간 속에 묻어요. 인생이란 다 그렇지. 청춘의 기준이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창 때란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특히 근래에 들어와 청년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와 경제 불황 등을 겪으며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더욱 취약한 처지에 몰리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2021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20대 여성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7년과 비교해 71.9%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20대 남성의 자살률은 30.3% 증가한 것에 비해 2배 이상의 급증을 보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여성차별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여성차별의 벽이 존재하고 채용부터 승진까지 체계적 차별에 시달리며 외모와 신체를 가꾸어야 한다는 압력이 여성들을 심각하게 짓누른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여성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려 있다는 것은 성희롱, 성추행 등의 위험에도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에서 경쟁이 더 심화됐고 기대는 더 높아졌지만 기회는 적은 현실 앞에서 청년들은 심각한 괴리감을 느끼는데요. 이 괴리감은 체제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많은 청년이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며 스스로를 아프게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끝없는 열등감과 패배감에 주눅들게 된다고 하네요. 나는 경쟁에 뒤처져 있다. 나는 하찮고 실패했다. 등 상대적 박탈감과 열패감이 매일 청년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우리나라 사람 중 20.6%가 65세 이상 고령자일 것이라고 합니다.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노인 자살률도 그중 하나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요. 수년째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불명예스러운 1위 자리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인 수는 해마다 3천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될 한국 사회의 현 주소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국내 65세 이상 노인 3,39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5년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2016년 3,615명, 2017년 3,372명, 2018년 3,593명으로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고도 성장과 급속한 산업화, 현대화에 숨겨진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고속 성장 과정에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희생되고 소외됐죠. 사회에는 현실주의, 실용주의와 같은 개념이 깊게 자리 잡았고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해 버렸죠. 노인들은 스스로 사회적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고립감, 우울감, 외로움 등을 느끼게 됐고 그렇게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노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인데요. 가족 구조 변화와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축소, 상실, 배우자 사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신체 기능 저하, 경제력 감소 등 노년기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삶의 변화와 문제들이 우울, 외로움, 고립감, 자괴감 등을 유발하는데요. 이 같은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점차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살아야 할 이유마저 상실될 수 있죠. 특히 노인은 인지 능력이 저하되면서 감정 조절 능력, 판단력 등이 떨어져 부정적인 감정을 더 크게 느끼는 반면 충동성, 공격성이 증가해 극단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할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음주만으로 순간의 감정을 벗어나려는 행동 역시 노년기 극단적 선택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 사람이 노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대화인데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무엇을 먹었고 기분은 어떤지, 요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등 사소한 말들을 주고받음으로써 관심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보다는 함께 대안을 논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듀르켐은 자살 현상을 사회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개인 문제로 치부해서 자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죄의식을 가지게 했던 과거의 인식과는 색다른 해석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자살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교회 안에서도 자살 또한 일종의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신학적 해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과 그 가족이 지나친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살은 개인과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우선적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 후 개인적 요인을 고려한 개입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1976년부터 자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생명의 전화를 운영해온 하상훈 원장은 잘 들어주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국 어디서든 1588-9191번 생명의 전화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하상훈 원장은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 원장은 자살 예방은 전문가들의 몫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일 처음에 자살 위기자를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 동료, 이웃이에요. 죽고 싶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나를 좀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하 원장은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말하면서 누구나 양가 감정이 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이 시소 게임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을 아무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정서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저 뒤에 있다가 등장합니다. 일단 경청하면서 공감해 줘야 합니다. 자신이 도울 수 없다면 빨리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하네요. 생명의 전화도 좋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도 좋고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는 것도 옆 사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도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가 자연스러워질 때 자살률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 원장의 조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생명의 전화 대표 하상훈 원장의 조언을 깊이 새겨 실천한다면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자살률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금잔디가 부르는 오라버니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아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